오늘 특별히 저명하신 서울대 최재필 교수님 모시고 건축학 강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가을밤이 단풍 감상보다 훨씬 더 멋진 시간으로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축 공간, 전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건축 공간론에서 한옥하고 아파트. 건축 공간이란 무엇이냐? 그런 다음에 한옥과 아파트는 그 공간론에 넣어서 같이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이게 뭐죠? 그릇이죠. 그릇은 우리 인류의 역사하고 거의 같이 다니고 있죠. 아주 처음부터 쓰던 그런 용품입니다. 그릇은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 그릇에 대해서 노자께서 중국의 철학자죠. 노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시기위기 단기문화 유기지용이다 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을 풀었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흙으로 빚어 그릇을 만드나 그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릇으로서 용도가 있다. 즉 그릇 그 자체는 그냥 흙덩어리 구워놓은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 속에 비어있는 저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 이제 음식을 담거나 물을 담거나 뭐든 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릇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릇은 쓸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번에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집입니다. 사실 도자기로 만든 집인데 도자기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또 아주 어려운 한자가 많아요. 착호상이 위실은 단기문화 유실지용이다 해서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나 그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우리는 건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바닥이 있고 천정이 있고 벽이 있어요. 그러나 바닥이나 천정이나 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이 빈 공간, 이것이 쓸모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꾸 저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예, 다음 슬라이드로 갈까요? 그래서 건물에는 바닥과 천장, 유리창, 벽 등이 있지만 우리가 쓰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한번 공간을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공간은 기둥과 벽과 문을 가지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땅 위에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냥 기둥이죠. 막대기 하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기둥 하나는 그냥 기둥입니다. 그래도 쓸모는 있어요. 뭐 기대서 앉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아직은 건축은 아닌 거죠. 그냥 기둥일 뿐이죠. 다음 슬라이드. 기둥을 두 개를 놓으면 가운데가 생깁니다. 가운데, 간이라고 하는 가운데, 기둥과 기둥 사이 가운데가 생기고 2차원적인 공간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거기다가 벽을 하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뭐 벽돌로 해도 좋고 뭐 나무 판자로 해도 좋고 벽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2차원적인 공간이 확실해지죠. 다음 슬라이드. 이제 기둥 3개로 한번 가봅시다. 기둥 3개가 되면 3차원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벽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아늑해진 어떤 공간이 하나가 생겼죠. 또 다음 슬라이드 갑시다. 벽을 3개를 다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속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사람 속에 갇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제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다음 슬라이드로 가죠. 기둥 4개면 이제 좀 더 반듯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기둥 4개에 벽체 4개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 보시면 꽉 닫혀 있는 공간이에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직은 쓸모없는 공간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여기다 문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노자 도덕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드니 그 빈 곳이 쓸모가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이것이 건축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방이라고 해도 좋고 한 칸짜리 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까요? 이제 기둥을 2개를 더 보태서 2칸짜리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제는 2개의 닫힌 공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하나의 공간에 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방이 2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각각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2 공간이 나란히 있기는 하지만 서로 독립적입니다. 즉 공간이 개별적으로 쓸모는 있지만 둘이 함께 쓰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오른쪽은 오른쪽 사람, 왼쪽은 왼쪽 사람이 독점적으로 쓰는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그 2 공간의 사이의 벽에다가 문을 한번 뚫어 봅시다. 저희 지금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저기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벽에다가 문을 뚫으면 2 공간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 공간이 함께 쓰여질 수 있어요.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옆에 공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둘이 한 공간 같이 쓰고 한 공간 남겨놓을 수도 있고 2 공간은 서로 연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갈까요? 이제 방 3개짜리입니다. 역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다시 문을 3개를 나오면 3명이 그 공간의 주인이 각각 자기 공간만을 쓰고 있습니다. 그날 각각이죠. 자,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그 공간 중에서 왼쪽하고 가운데 방에다가 왼쪽과 중간 방에다가 가운데 문을 하나 뚫어봅시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문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왼쪽의 2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문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맨 오른쪽 사람은 어때요? 서로 통하는 문이 없으면 밖에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도 이쪽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니까 고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벽이 있고 바닥이 있고 천장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공간과 공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건축은 아주 기분 좋은 공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건축 공간은 연결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창덕궁에 가면 연경당이라고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임금이 순조라고 하는 사람이 궁궐에서만 살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나도 그냥 사대부 양반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창덕 궁궐 내에 민간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인데요. 보시면 오른쪽 그림의 큰 공간은 온돌이죠. 온돌이 있고 그 옆에 공간은 마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방과 마루방. 한옥에서 살아보신 분 계세요, 여기? 구경은 살아보셨네요. 또 구경은 해보셨어요? 어디서 구경하세요? 민속촌 정도죠. 별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옥은 이렇게 온돌방이 있고 마루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예, 이게 지금 연경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옥이고요.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안채, 사랑채 있는데 하얗게 된 부분들이 온돌방이고 약간 회색으로 된 부분이 마룻바닥이에요. 다시 거꾸로 한번 가봐주세요. 슬라이드를. 예, 그래서 마룻방과 온돌방, 사랑채, 안채 할 것 없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서로 연결 안 돼 있죠. 내 방에서 문 열고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문이 미닫이로 열리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한옥은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 공간은 연결로 완성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그런데 똑같은 공간, 다음 슬라이드요. 네, 똑같은 공간이라도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똑같이 생겼죠. 방이 몇 개예요?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방이고 가운데 방 하나는 크고 주위로 똑같은 모양의 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집하고 오른쪽 집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왼쪽 맨 위에 방, 1번 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의 출입구는 맨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 왼쪽 집에서는 1번 방을 가려면 5번을 통해서 6번을 통해서 3번, 2번, 1번 여러 방을 거쳐야 1번 방에 갈 수 있죠. 근데 오른쪽 집은 어때요? 5번, 2번, 1번 2번 방만 통하면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를 가진 방이라도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방은 깊은 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깊이 있는 방,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연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은 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는 방이 될 거고, 그 오른쪽에 있는 1번 방은 뭐 그다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문이 어디에 나 있는가에 따라서 그 방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의 출입 순서를 생각해봐도 여러분도 금방 그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런데 이런 건축 공간의 연결은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한번 우리가 볼 건데, 이 집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저만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전문가입니다. 왜 그렇죠? 태어나자마자부터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도 집에서 생활하시잖아요. 집에 관한 하는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사거나 컴퓨터를 사거나 뭘 사도 매뉴얼이 쫓아오죠. 그래서 뭐 잘 보지는 않지만 매뉴얼로 이렇게 보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뉴얼에서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구나 보시잖아요. 집 사시면서 매뉴얼 있는 거 보셨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다 잘 아니까.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벌써 한평생 살아온 게 집이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저기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저 집은 방이 4개고 방이 4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현관은 맨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방이 3개고 거실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인데 이제 한번 맞춰봅시다. 여러분들 다 맞추실 것 같아요. 거실이 어디 있어요? A가 거실이라는 사람, 아니라는 사람 없으시죠? 100점 만점. 전부 다 맞추셨나요? 거실 A입니다. 조금 까다로운 거. 화장실이 어딜까요? 화장실이 뭐 이렇게 딱 보면 어딜 것 같으세요? 아마도 D 아니면 F일 것 같죠? 그렇죠? 일단 화장실은 작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D라는 사람, F라는 사람. 왜 F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학생. 현관 옆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추리력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또 그러면 D라는 사람, D라고 한 사람 중에서 왜 D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크게 한번.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 그러면은 E가 안방이겠네요? 그런가요? 또 다른 또 D가 또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른 분, 예. F에 창문이 있어서, 예. 그것도 상당히 논리적이시네요. 사실은 이 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계단실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있지만 복도를 쭉 가서 들어가는 아파트들도 있고, 이게 사실 1973년에 세워진 반포 아파트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예요. 지금 반포에 있습니다. 거기인데 사실은 화장실이 F예요.
그때는 화장이 환기가 돼야 돼. 요즘은 환기 시설이 좋아서 안 하는데 옛날에는 환기가 돼야 되니까 창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F가 화장실인데, F가 화장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항상, 그럼 D는 왜 뭐예요? D는 굉장히 작은데 보통 화장실이 작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일단 D부터 보지 말고, 그러면 이제 A가 거실, F가 화장실, 부엌은 어딜까요? E죠. 그쵸? 근데 너무 이제 거실 앞에 있잖아요, 되게 부엌이. E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B, C, G가 방입니다. 이 중에서 엄마, 아빠, 부모 침실, 주인 침실, 어딜까요? B하고 C, B라는 사람, 또 C라는 사람. C가 많네요. 왜 그렇죠? 일단 방이 제일 커요. 그렇죠? 방이 제일 크니까 C가 주인 침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B하고 G가 있습니다. B하고 G인데 이 집에는 일남일녀예요. 남자 아들방, 딸방. 어디가 아들방일까? B가 아들방이에요, 딸방이에요? 아들방이라는 사람. 딸방이라는 사람. 또 손 안 드신 분들도 있네.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 G가 딸방입니다. 딸은 좀 더 깊숙이, 조금 더 보호를 더 해줘야 되니까 좀 더 깊숙이. 근데 좀 기분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딸이라고 조그만 방 주는 거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또 집의 문화에 따라서 딸방이 더 큰 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방은 B, C, G가 방이 됩니다. 그럼 D는 뭘까요? D도 아까 방이 4개라 그랬거든요. D는 뭐예요? D도 방입니다. 그런데 이 평면을 보시면 이런 고등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전부 다 D는 옷방이다, 창고방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런데 72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죠. 72년쯤 생각해 보면 그때는 식모라는 게 있었어요. 식모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을 식모라고 했습니다. 식모방입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에 이렇게 중산층 아파트에는 식모방이 있었어요. 식모들은 여기서 그래야 부엌 옆에 있으니까 이제 말이 되죠. 부엌되기 전에 속된 말로. 부엌 옆에 있는 방에서 식모방, 아주 작은 방, 그냥 누우면 꽉 차는 그런 방. 이게 식모방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니까 어때요? 어느 정도 다 아실 수가 있죠. 이게 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그게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구를 넣으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방들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갑시다. 아파트 속의 여러 공간들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살만한 집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무 표시 없어도 다 어디가 어딘지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파트 얘기가 나온 김에 다른 나라 아파트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아파트는 저급한 주거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그렇죠? 부자도 많이 살고 요즘에는 저소득층도 많이 살지만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는 부자들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파트는 저급한 주거라고 했네요. 이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왜 아파트가 저급한 주거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 이유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땅에 고밀도로 여러 사람들이 층층층 살아나가는 거죠. 옛날에 도시화가 막 이루어질 때,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골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시골에서 올라온 공장 노동자들이 아주 고밀도로 살기 위해서 지은 집들이 아파트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게 많이들 지었는데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서는 아파트라고 부르진 않고 소셜 하우징이라 그래요. 사회주택.
우리나라 따지면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집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월세 내면서 살아가는 집. 그러니까 이른바 저소득층이 몰려서 사는 집이기 때문에 저급한 주거라는 말을 쓰죠.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홍콩의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고밀도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대나무 막대기 쭉 내밀어서 빨래하고 나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우리나라 건조대, 빨래 건조대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급한 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그 저급한 주거의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요. 이건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시의 프로이드 이고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 주위를 보세요. 주위에 보시면 아주 낮은 집들이 있죠. 여기가 세인트루이스시의 흑인 슬럼가였어요. 그러니까 슬럼가라는 거 아시죠? 저소득층이 되게 흑인들이 많고 어때요? 막 아주 지저분하고 뭐 시끄럽고 바글바글 거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세인트루이스 시장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위생적이고 쾌적한 집에서 살아봐라.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슬럼가 왼쪽에 주위에 있는 슬럼가를 벗어나서 아주 번듯한 새집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니까 저 고층 아파트인데 저 보시면 유리창이 깨져가고 있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안 갈아치운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반달리즘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살기가 싫어진다라는 거, 점점 빈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무시무시한 유령의 집같이 변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워진 지 한 10수년 만에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갔어요. 그 빈집에는 누가 들어가요? 노숙자, 마약하는 사람, 비행 청소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놔뒀다가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전염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아파트는 실패다 하고 세인트루이스 시에서 아파트를 무너뜨립니다. 미안하다. 이건 실패로 돌아갔다. 다시 원상복귀하겠다 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 이 아파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아파트 한 칸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얼마나 비싸요 아파트가. 비싸고 그냥 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여기는 왜 실패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당시 1960년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주거단지는 대개의 경우 타운하우스라 그래서 도시 안에서 저런 모양입니다.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한 3층 정도 높이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집은 저기 계단 보이시죠? 계단 한 4단, 5단 올라가면 현관문이고 거기에 쏙 들어가면 계단실이 있고 양쪽으로 집이 있고 1, 2, 3층이 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3층에는 뭐 부모 마스터 베드룸이 있고 2층에는 거실이 있고 거실과 뭐 집이나 화장실이 하나 있을 거고 아래층에는 부엌이 있고 이런 거 타운하우스라 그러거든요. 이 타운하우스가 있고 이 그러니까 이 길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차도 그냥 길에다 대고 올라가서 바로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운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집 앞에서 놉니다. 집 앞에서 놀면 참 좋은 게 저 바로 옆이 부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엌 지금 엄마 얼굴은 안 보이는데 커튼 열고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면 되죠.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자랐을 거니까 아파트 놀이터에서 잘 놀으세요? 잘 안 놀죠. 왜 안 놀았을까? 아파트에서 놀이터에서. 놀이터는 엄마랑 너무 거리가 떨어졌어요. 아니면 엄마랑 같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엄마와 시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5살, 4살, 5살, 6살짜리가 놀지도 않을 뿐더러 요즘 무서워서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놀이터에서 잘 안 놀아요. 제 아이들 우리 애는 벌써 지금 40 다 됐는데 내 아이 키울 때 얘네들은 어디서 놀았냐면 주차장에서 놀았어요. 차들 세워놓은 데서. 절대 놀이터까지 안 가고. 왜냐하면 주차장은 그래도 집에서 보이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타운하우스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길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앉아가지고, 아까 여기 올라가면 이제 아파트잖아요. 저기 앉아가지고, 흑인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뭐 해요? 쿵짝쿵짝 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그러다가 사람 옆에 누가 친구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Hey bro, what's up, man?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사는 이 흑인들의 삶이라기보다는 거리에서의 삶, 미국 문화의 삶이죠. 이런 식으로 살라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같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 바로 찻길과 집 사이의 길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 끝나고 돌아서 차에서 내리면 주변에 다 이웃 친구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편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스트리트 라이프, 그러니까 길거리 문화가 잘 되어 있는 미국 땅에서 아까 같이 아파트에서 살라 그러니까 차 세워놓고 내려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방에 집에 들어가서 홈 스위트 홈, 이제 이웃들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들어가서 식구들끼리 텔레비 앞에서 오손도손 즐겁게 지내세요 라고 하니, 그게 이 미국 흑인들의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산다. 나는 내려가서 내 이웃집 사람하고 맥주 한잔 하고 싶고, 티네이저들은 티네이저들끼리 어울리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그저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서 절대 안 나오는 그런 삶을 못 살겠다라고 해서 저 아파트가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집을 아무리 깨끗하고 좋고 번지르르하게 지어줘도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삶에서는 그것이 연속적으로 실제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아파트가 무너져 내립니다. 1972년 3월 16일 건축의 근대성은 사망했다라고 찰스 젠크스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학자가 선언을 합니다. 이 아파트가 무너지는 순간에 근대 건축이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다음서부터는 탈근대 건축이라는 장르가 들어오는데 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무너지게 된 것이 미국 주거 문화사에서는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를 설계한 사람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미노루 야마자키라는 분인데, 다시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텍스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이 미노루 야마자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본인 3세, 일본 이름을 가졌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 진작에 가서 세 번째 세대인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건축한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무너져 내려가는 911 사태 때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참 비운의 건축가입니다. 자기가 설계했던 아주 좋은 건축물 2개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911 때는 이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 같은 그런 상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실력 있는 건축가였는데, 어떤 전제 하나가 깨지면 정말 중요한 주거 문화, 라이프 스타일과 맞추지 않았던 건물을 설계를 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정치적인 어떤 미움, 이데올로기 이런 것하고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질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갈까요? 자, 이게 아까 봤던 세인트루이스의 프루이트 이고 아파트입니다. 다음 누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비슷하죠, 건물이. 그죠? 똑같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 또 아파트 단지입니다. 왼쪽은 프루이트 이고라고 세인트루이스시에 있는 거고, 오른쪽은 어느 나라에 있는 아파트일까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아시던데, 지금 학생들이기 때문에 많이 안 다녀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른들하고 이 강의를 하면은 꽤 많이 알아맞추세요. 오른쪽 아파트가 어딜까? 힌트 하나 드릴까요? 저 위에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그래도 모르시면 혹시 줌으로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간쯤에 있는 운동장 같은 게 하나가 있고 그 바로 위에 건물 하나 있죠. 그저 백화점이에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갈까요? 이겁니다. 저 백화점이 무슨 백화점이냐면
압구정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가서 쭉 건너가는 다리가 하나 보이죠? 저게 동호대교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1975년쯤 입주한 아파트인데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좋은 비싼 아파트죠. 그렇죠? 옛날에는 압구정동 하면은 정말 부자들이 요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게 이 아파트입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거꾸로 아까 두 가지 여기를 보시면 어때요?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은데 한쪽은 지었다가 완전히 망했고 한쪽은 지어놓고 나니까 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서 지금은 제가 뭐 조사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한 40억, 50억 하는 아파트가 된 거거든요. 무슨 차이로 똑같은 아파트인데 하나는 망해서 해체공법을 써서 무너뜨려야 했고 하나는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 갈까요?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는 성공했습니다. 1961년도에 62년에 마포 아파트라고 처음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마포 아파트가 62년에 들어서고 72년에 이촌동에 동부 이촌동에 아파트 좀 들어가고 반포에 들어가고 여의도에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히트를 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대치동으로 해서 잠실로 해서 둔촌동에서 이 강남 지방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짓자마자 전부 다 분양이 되고 지금도 고가의 아파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왜 한국의 아파트는 성공을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다음 슬라이드요. 네. 재밌는 비교를 해볼 건데,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반포 주공 1단지가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파트예요. 뭐 여러분들 이 동네 사시니까 다 잘 아실 건데, 지금 엘스, 리센츠, 또 트리지움, 그다음에 또 하나가 4단지가 레이크, 뭔가요? 그것들은 지금 재건축이 돼서 워낙에는 다 반포 아파트같이 생겼었어요. 처음에 1, 2, 3, 4단지가. 다 바꿔서 고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직 5단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5단지만 유일하게 고층으로 지었긴 했는데. 그런데 이 두 단지가 72년과 77년인데, 곧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평면이 조금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거는 주공 반포 1단지 아파트입니다. 32평형이고요. 방 4개짜리. 아까 왼쪽에 있는 게 처음에 보셨던 거랑 조금 비슷하죠. 그런데 어쨌건 방이 4개가 있고 일단 부부 침실이 위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요 32평 B는 똑같은 평수예요. 근데 조금 다르죠. 식모방이라고 아예 써 있네요. 저쪽에. 그리고 욕실 부분도 똑같고 침실도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딱 보시면 이 식모방은 이제 식구가 아니니까 외부이니까 그렇고 식구들의 방이 침실이 한 군데 몰려 있죠. 왼쪽은 부엌하고 거실이 있고 오른쪽은 방 3개가 몰려 있습니다. 침실 존 아니면 뭐 어떤 경우는 밤에 쓰는 공간, 낮에 쓰는 공간 또는 공공공간, 사적 공간 이런 식으로 딱 집을 반으로 뚝 잘라서 한쪽에는 거실, 부엌, 식구들이 모여서 단란하게 지내는 곳, 한쪽은 각각 방에 들어가는 곳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아파트 도입할 때 우리가 아파트 살아봤나요? 안 살아봤어요. 미국 평면 보고 제 건축학 교수, 선배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똑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반포 아파트인데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런데 잠실주공 77년에 들어가는 이제 2단계 아파트 단지인데 이때는 조금 재밌게 34평 똑같은 건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가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오른쪽은 아까도 봤다시피 침실을 한쪽에 몰았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베드룸 클러스터라 그래요. 베드룸을 모아놨다라는 얘기죠. 근데 왼쪽 건 어때요? 그렇게 모아놓지 않고 네 코너에 3코너지만 여기선 침실을 흐트러 놓고 가운데 거실하고 식당을 놨습니다. 배치를 했습니다.
조금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주공 아파트 했던 것보다는 뭔가 좀 다르게 해보자고 해서 이 두 가지 다른 유형의 평면을 설계를 하고 실제로 분양을 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건 36배 조금 더 큰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B형은 전부 침실을 한 군데 몰아놨고 식모방은 따로고 논외고, 그 다음에 36A형은 방들을 이렇게 흐트러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맨 처음에는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평수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뭐 집 한 채 뭐 150만 원, 그때는 아마 150만 원쯤 했을 거예요. 한 채. 150만 원 똑같은 값을 주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분양이 끝나고 2년 살고 3년 살고 4년 살고 5년 살면 이사 가는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누가 또 새로 들어오게 해서 집을 팔고 이제 매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집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재미있게도 A형하고 B형하고 실제 가격의 차이가, 구매가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집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어떤 집은 많이 못 받았어요. A하고 B 중에 어떤 게 더 비싸게 팔렸을까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B가 적네. 그렇죠. 역시 전문가들이 많으시네. A형이 더 비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왜 그랬을까? 저마다 생각들을 좀 하시고 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침실이 따로 있는 게 좋더라. 그래서 A형이 좋더라.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A가 B보다 비싸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더 좋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느꼈느냐는 걸 이제 얘기할 텐데,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왼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아파트죠. 오른쪽은 우리가 요즘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 아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여기 우성 아파트도 이걸걸요? 그렇죠. 비슷하죠. 그러면 왼쪽은 뭘까요? 왼쪽은 한옥입니다. 한옥. 그래서 보시면, 근데 방은 하나 안방, 건너방, 문간방 하고 여기 사랑방, 부엌 밑에도 방이에요. 4개 방이 있고 여기도 방 4개고 똑같이 아파트나 한옥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이 있고 가운데 뭐 대청, 부엌이 있고, 근데 뭐 물론 화장실의 위치는 좀 다르지만 뭐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보일 텐데, 뭐냐 하면은 한옥에는 중정이라고 해서, 중정은 마당이에요. 한옥은 단층집이잖아요. 가운데 마당이 있었습니다. 마당이 집에서 가장 큰 공간이에요. 물론 5개 공간, 천장이 없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 사이로 방들이 배치되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평면도 그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다음 슬라이드 가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이게 뭐냐 하면 한옥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한옥에 전통적으로 뭐 몇백 년, 뭐 1000년 동안 살아왔던 한옥의 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파트로 와서, 다시 거꾸로 가주세요. 넘어오셨어요. 예. 여기서 보시면 거실이 있고,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침실과 주방이 이렇게 있는 것.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반포 아파트에서 했을 때, 또는 주거 5단지에서 했을 때 거실 몰아놓고 한쪽에 거실과 부엌 몰아놓고 한쪽에 베드룸, 침실 몰아놓은 것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한옥하고 비슷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들어오면 한옥 보세요. 왼쪽 입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일단 마당으로 가게 되죠. 마당에 가게 되면 마당에서부터 사랑방으로 가는 사람, 대청 통해서 안방으로 가고, 또 건넌방 가고, 문간방 가고, 마당, 중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른쪽에 아파트를 보셔도 들어오면 물론 침실로 가긴 하지만 거실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은 거실이나 부엌에 있는 엄마와 또는 아버지 또는 동생하고 마주치게 되는 그런 것들. 그 집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서로 시각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런 모습, 옛날 한옥에서 살던 거라고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모양은 달라요. 왼쪽은 전부 한옥이고 오른쪽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 보면 전혀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비슷한 거는 아파트나 한옥이나 거리에서 집안이 들여다 보이진 않아요. 전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집안에 들어가면 왼쪽 한옥에서는 대문간을 지나가면 중정이라고 환하게 뚫려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다른 방들이 붙어 있죠. 오른쪽에 아파트를 보셔도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커다랗게 거실과 주방이 보이고 다른 방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공간의 이 배열이 우리나라는 큰 공간이 가운데 있고 그 공간 주위로 방들이 나누어져 있어서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최대한 마주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네 가족들의 삶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도 그게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값이 떨어진 아파트예요. 어떻게 다른 걸 좀 보시겠죠, 이제. 그렇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이 중정이 있고 방이 양쪽에 있는 거다. 이거는 중정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고 방들이 이쪽에 한 군데 몰려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인기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마당은 집에 한옥에 있었어요. 옛날에 한옥에는 거실이 없었습니다. 거실이라는 게 없었는데 거실이라는 말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들은 거실 그러면 그게 뭔지 몰랐어요. 거실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럼 거실이란 말은 언제부터 쓰여졌을까요? 서양식 집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거실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거실이 영어로 뭐예요? 거실이? living room이죠. living이 뭐예요? 살 것자잖아. living room, 실. room이 실이잖아요. 그러니까 living room을 그냥 번역한 말이 거실인 거지 우리는 거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옥에서는 거실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층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이 있을 수 있어요? 지붕이 그다음 윗집이 있으니까 마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당으로 쓰는 것을 인테리어 버전으로 바꾼 게 거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실의 상대적인 위치는 다 똑같고 마당하고 똑같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인테리어 버전이 되고 그랬을 뿐이지 한옥의 모양, 그 공간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파트에 77년쯤 적용을 했는데 80년대 초가 되면서 이게 우리의 아파트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아파트가 성공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똑같은 아파트라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 이후 77년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런 모양입니다. 방 3개짜리, 4개짜리 아파트 할 것 없이 전부 가운데 거실과 부엌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로 방이 돌아가면서 있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아파트의 전형 프로토타입이 된 거죠. 이거에서 벗어나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있긴 해요. 주상복합 아파트들, 타워형 아파트들은 남향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요거랑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쪽, 남향에 있는 아파트, 남동향, 남서향, 남향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전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결론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 처음에 우리가 건축은 공간의 연결로 되어 있고 연결에는 규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규칙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부 다 체득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면만 보면 이게 어떤 방인지 이게 거실인지 부엌인지 화장실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연결 규칙이 제대로 시간을 이어서 우리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그 규칙에 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주택, 집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규칙, 우리의 생활의 바탕을 둔 규칙이 깨지는 순간에 아파트 또는 집은 쓸모가 반감되어 버리는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흑인들의 가정생활과 맞지 않는 규칙을 강제로 집으로 만들어냈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그 한옥에서부터 이어온 그 공간의 연결 규칙, 배치 규칙을 그대로 받아오다 보니 우리가 지난 몇백 년 동안 500년, 600년 동안 살아오던 우리의 생활 패턴과 아파트라고 하는 서양의 집 양식이 잘 매치가 돼서 지금까지 성공을 하게 됐고, 아직도 아파트 하나 못 구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2030, 여기는 뭐 10대인가요? 그런 분들이 계속 있는 거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규칙을 잘 살려와서 제대로 적용을 하면 좋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집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나라 아파트는 미국이나 유럽의 아파트와는 달리 굉장히 고급한, 아주 편리한, 합리적인 주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귀한 강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올해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건축 공간론에 관해 궁금증이 많은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을 모시고 좀 더 심도 있게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패널 참여 학생들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서로 앉아 있으니까 오늘 강의 내용도 좋고, 그 밖에 뭐 건축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거나, 여기 또 판넬들도 와 계시기, 여기서 시작을 하나요? 진행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생들이 먼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요. 누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질문해도 되나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옥이 옛날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물이면서, 그리고 또 지금도 한옥과 현대 건축 양식을 혼합한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한옥과 서양 건축 양식인 아파트가 혼합된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예전의 한옥과 그리고 또 지금의 한옥 양식 현대 건축물을 건축하는 방식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 한옥 건축 양식의 그 한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아요. 한옥과 이제 현대 건축, 특히 이제 우리 좁혀서 현대 건축하면 뭐 오피스 빌딩도 있고 백화점 건물도 있고 뭐 박물관도 있고 많은데, 한옥하고 비교하기에는 그런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한옥하고 우리 아파트하고를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물어본 것 같이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이 한옥이 아파트에 적절히 녹아 들어갔다고 하셨지만
한계는 없는지 두 가지를 지금 물어보셔서 굉장히 둘 다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옥과 아파트는 뭐가 다른지. 너무 눈에 띄게 다른 건 뭐예요? 재료가 다르죠. 한옥은 뭐로 지었어요? 나무로 지었습니다. 목조입니다. 그렇죠?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는 뭔지 아시나요? 콘크리트는 뭐예요? 물과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를 섞어서 물을 붓고 섞어서 그것을 어떤 틀 속에다가 넣어놓고 나면 그게 굳어요. 굳으면 아주 단단한 벽체가 되거나 바닥이 되는 거죠. 굉장히 튼튼한 그런 집인데 거기에 비해서 목조는 정말 나무만 가지고 하는 거죠. 마룻바닥도 나무고 기둥, 보라는 게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걸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가 있고 또 기둥과 기둥이 있고 그것도 연결시켜주고 그거 사이를 또 보로 연결시켜주면 전체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되고 밑에는 마룻바닥을 깔거나 아까 온돌은 이제 콘크리트랑 비슷하게 돌로 시멘트로 요즘 같으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달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목 구조라고 하는데 목 구조라고 해서 다른데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그 두 개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 구조 같은 경우는 벽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거나 또는 진흙과 돌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고 또 한옥에는 여러분들이 한옥을 잘 안 가보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지만 기둥과 기둥 사이 벽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창호지 문으로만 막혀있는 게 시각적으로만 프라이버시가 있고 소리는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게 한옥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한옥에서 자랐고 저희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시면 한 6살, 7살 때 둘이 이혼하시면 나는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지? 를 막 고민하던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있고 악몽으로 꿈에서 깰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건 이제 그냥 흘러간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막아주는 것이 벽인데 벽을 막아주는 것도 창호지나 아주 얇은 벽이게 된 것이 목구조의 얘기고 철근 콘크리트는 시멘트 블락으로 하고 회전문을 닫죠. 이렇게 여닫이 문을 닫아주고 해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또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목구조는 높이 짓지 않습니다. 2층도 거의 안 짓습니다. 한옥 건물들 여러분들 가보시면 지금도 남아있는 게 북촌에 가시면 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서촌이라고 하는 곳에도 좀 남아있고 그런 데를 가보시면 전주 한옥촌, 한옥마을도 관광 코스로 되어 있는데 가보시면 전부 1층이고 한옥으로 2층 지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다 이게 한옥은 2층, 3층으로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나무로 짓기 때문에 크게 하중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층이 높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옥으로 보통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는 높이가 3층 정도, 3층 넘어가면 나무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나무값이 비싸죠. 철근 콘크리트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층으로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한계고 또 하나의 한계는 나무는 그야말로 나무를 베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길이는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수직으로 올릴 때는 키 큰 나무를 가져갈 수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를 얹어야 되는데 이 보의 길이는 나무 한 그루의 길이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는 또 거기다가 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한옥은 크기가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4m, 가로 세로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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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이런 방들조차도 별로 없었고 대개의 경우 우리가 요즘도 볼 수 있는 소나무 또는 전나무 같은 나무들의 크기 정도가 아주 제일 크게 가로로 놨을 때의 크기가 방의 크기가 되는 것. 그런 한계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 기술이 아주 발전해서 난방이나 냉방, 그런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한옥은 그냥 온돌방에
난방은 했지만 냉방은 없었고,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면서 또 화장실 부분, 저 부엌도 아궁이를 썼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식이 아니었는데, 그런 한계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설비적인 한계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 한옥이라고 해서 한옥 타운들이 서울에도 있고 지방에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지은 한옥을 보면 거의 서양식의 아주 좋은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냉난방, 환기까지 잘 되고, 그러나 정말 그 나무가 주는 어떤 자연스러움 같은 것들을 참 느낄 수 있는 한옥이 많이 지어지기는 해요. 근데 역시 가장 큰 한계는 고층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12층짜리 한옥 아파트는 아직까지 없는 거죠. 서울대학교에서 최근에 AI 센터, 인공지능 센터를 하나를 짓는데 한옥으로 지으려고 한 6층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 3년쯤 후에 서울대학교 공대에 오시면 한옥으로 지은 현대 건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오세요.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네. 강연 중에서 여러 가지 평면도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게 한옥의 건물을 거실을 중심으로 하고 방을 여러 개 가쪽의 주변에 놔둬서 한옥을 반영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이 평면도가 한옥을 잘 반영했지만 저는 획일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획일화되었다. 네, 약간 개성이나 다양성은 살짝 적고 약간 비슷한 구조를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갖게 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고, 나중에 1, 2인 가구가 늘어났을 때는 방도 굉장히 줄어들 텐데, 앞으로 평면도는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획일화의 문제. 우리 아파트가 획일화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신라시대서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집은 다 똑같았어요. 평면이. 이게 뭐냐면 획일화됐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통하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의 공간의 규모와 배치는 이게 제일 아이디얼하다, 이상적이다라고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것이 있어서 그것이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거는 비단 우리 한옥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세계 어디를 가봐도 주택만큼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사람이 한 집이 산다라는 게, 한 집에 사는 사람의 숫자도 어느 정도 많게는 6명, 7명에서 적게는 3명, 4명까지 그 정도 선에서 집의 식구들이 변해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사람이 방이 3개 또는 4개 정도 있고 공용공간 부엌이 하나 있으면 될 거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가봐도 아프리카 그 동네에서는 다 똑같이 생겼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똑같이 생겼고, 중국은 중국대로, 스위스, 프랑스 할 것 없이 주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게 획일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주택에 관한 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형식이 결국은 살아남아서 그대로 다른 사람도 다 같이 그걸 모방해서 짓는다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자,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족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국토부나 LH 공사나 이런 데서 이제까지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가장 스탠다드는 4인 가족입니다. 엄마, 아빠, 자식 둘, 4인 가구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이 몇 채나 될까요? 몇 채쯤 될 것 같으세요? 4인 가족이고 우리가 5천만이면 한 1200만 채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 공급률은 지금 100%가 넘었으니까. 한 1500가구 정도, 1500만 정도가 집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점점 줄어들죠. 지금 여기서 형제 둘인 사람, 혼자인 사람. 여기는 애국자들 많이 사시는 동네인가 봐요. 보통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혼자라는 사람도 반 이상 되던데, 여기는 훨씬 형제가 있는 집이 많으네요. 근데 앞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지금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인 가구, 그러니까 가구에 한 명만 사는 가구. 우리는 보통 엄마, 아빠하고 아이까지 있으면 3인 가구잖아요. 아니면 4인 가구잖아요. 1인 가구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10%? 20%? 40%에 육박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10가구 중에 4가구가 1인 가구인 거죠. 그러니까 집이 이제는 변해야 돼요. 이렇게 4인식으로 해서 방 3개짜리, 뭐 4개짜리, 2개짜리 집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1인을 위한 집으로 변해갈 뻔했는데 그게 가진 또 문제점이 뭘까요? 1인 가구. 자, 1인 가구라도 베드룸, 침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잖아요. 부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4인 가구가 예를 들어서 25평에서 살면 1인 가구면 6평에서 살아야 되는데 6평 가지고는 안 됩니다. 10평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엌이 있어야 되고 현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공간의 낭비가 심해요.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공간의 낭비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공유주택이라는 말을 써요. shared housing이라고 하는데 침실과 요즘 화장실, 아주 작은 화장실까지는 내 거고 그 밖에 부엌이라든지 또는 같이 모일 수 있는 큰 커뮤니티 키친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큰 집에서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부엌과 거실과 그런 것들은 피트니스 하는 공간 이런 것들은 공유로 쓰고 거기 주위로 아까 또 한옥같이 그 공유 공간 주위로 내 방은 내 방대로 화장실과 함께 쓰는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요즘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달팽이 집 이런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그런 그 새로운 주택 형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1인 주거라고 나가 한 집에서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오피스텔, 고시촌 이런 게 그런 개념이죠. 근데 혼자서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에게는 이 공유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지금 들어오는데 그게 비단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복에 그런 식의 새로운 주택의 개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하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세연입니다. 저는 평소 조경과 도시공학에 관심이 많아서 아파트의 설계 구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 건축학과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미리 건축 공간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서초 그랑자이라는 아파트 평변을 조사했습니다. 아까 사진 뭐가 있어요? 그림도 있어요? PPT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아파트 평면 사진. 폴더 안에 패널 질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저는 무서운데요. 막 그림까지 도면까지 나와서 질문을 한다니까. 예, 질문하세요. 네,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일단 첫 번째 평면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의 모습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실이 한가운데 크게 있고 방과 화장실이 거실을 중심으로 가장자리 쪽에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모든 방의 사람들이 거실을 한 번씩은 지나야지 밖으로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나갈 때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마주치게 되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아파트 형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요즘 지어지고 있는 유행하는 평면은 약간 달랐는데요. 제가 찾아본 두 번째 평면은 여기 보시는 두 번째 그림인데 대다수의 방에서 거실을 지나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로 현관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왜 두 번째 형태의 설계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네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대개 이런데 일부 예외가 주상복합 아파트나 타워형 아파트가 이렇다고 했죠. 타워형 아파트라는 건 아까 주상복합 아파트는 우리 보통 아파트는 여기 우성 아파트 대표적인 예죠. 판상형이라고 그러는데 판으로 돼 있어서 남북으로 이렇게 남쪽을 향하고 있고 또는 동쪽을 향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판상형으로 있고 우리 저기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도 일종의 판상형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판상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우리 아까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도 보셨고 뭐 강남에 있는 90년대까지 지어진 아파트들은 전부 판상형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잠실 엘스나 다 뭐 리슨츠나 다 마찬가지로 판상형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판상형 아파트는 억제하고 너무 넓적해서 보기가 싫다. 획일화가 되었다. 도시경관을 해친다. 그래서 타워형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 서울시와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타워형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판상형은 우리가 집은 남향이 제일 좋죠. 햇빛 잘 들고. 그렇죠? 그리고 저 북향 쪽으로도 열려 있어서 그게 참 좋은데 타워형은 남향만 있는 게 아니라 북향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가 이게 판상형이 이렇게 생겼으면 남향 이거 북향이 이제 또 작은 햇빛 많이 들게 이게 쫙 이렇게 가는 게 판상형인데 이게 보기 싫다고 해서 타워형은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이게 한 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요걸 4동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북향집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 그림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왼쪽 그림에서는 오른쪽 왼쪽 벽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거기도 다른 집이 있는 거예요. 집하고 집 사이 창문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붙어 나가면 판상형입니다. 근데 오른쪽 걸 잘 보시면 이거는 창문이 어때요? 밑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죠. 이게 남이라면 저쪽은 서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는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죠. 그 이야기는 요거랑 정확하게 대칭이 되게 이쪽으로 하나가 더 붙고 그리고 이거랑 대칭이 되게 위로도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타워라고 하는 것은 4세대가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쓰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세대 정도가 붙어요. 4세대까지는 안 붙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창문이 양쪽 남쪽하고 서쪽 또는 남쪽하고 동쪽으로 가게끔밖에 안 되고 북쪽이나 한쪽은 창문이 없을 수밖에 없어서 어차피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은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타워형을 지으면서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실과 부엌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배치되는 그런 스타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상복합이 그렇고 요즘 많이 나타나는 타워형이 그런 셈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환기도 굉장히 안 좋아. 이런 부분, 이런 왼쪽에 있는 거는 거실 문 열고 주방 문 열면 이렇게 환기가 이렇게 맞바람이 분다고 하죠. 맞바람이 부는데 이런 아파트는 맞바람이 불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는 전체적으로 바깥 공기랑 노출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직각으로 바람이 불 수밖에, 직각으로 부는 바람은 없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타워형이 도시경관에는 좋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타워형으로 했기 때문에 거실이 이제 설계를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방이 거실을 중심으로 둘러싸는 배치는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방은 반드시 외기에 면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건축법에 창문이 꼭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사는 방은 침실은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졌네. 아까 같이 타워형으로 하게 되면 방을 지금 드레스룸이나 화장실이 있는 부분에다가 방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걸 넣으면은 그러니까 저 침실이 있고 또 침실 하나를 예를 들어 맨 오른쪽 침실을 저 침실 위에다 갖다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약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에는 결코 좋은 주거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 공간에 대해 건축 공간론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해보는 실제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멋진 강의를 해주신 최재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감 선생님 나오셔서 교수님께 학교 기념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과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